10, 충남 지역은 10에서 50, 그 밖에 호남 지방과 수도권, 강원 영서와 충북 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일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연말이면 매년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가 선정됩니다. 올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의 견리망의가 꼽혔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는 정치란 본래 국민들을 바르게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이 사자성어를 꼽았습니다. 당장은 풍요를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멸한다는 뜻이겠지요. 올 한 해 우리 정치권 현주소는 어떨까요? 올바른 정치에 대한 여야의 고민, 오늘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들어보고요. 이현주 전 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는 정치적 원외 시점에서도 오늘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술 코너에서는 최근 심상치 않은 비트코인 상승세 원인까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아시스의 원더월. Today is gonna be the day that they're gonna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 gotta do.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Backbeat, the word is on the street that the fire in your heart is out. I'm sure you've heard it all before, but you never really had a doubt.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And all the roads we have to walk are winding, and all the lights that lead us there are blinding.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would like to say to you, but I don't know how. Because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And after all, you're my wonderwall. Today was gonna be the day, but they'll never throw it back to you. By now you should have somehow realized what you're not to do. I don't believe that anybody feels the way I do about you now. And all the roads that lead you there were winding, and all the lights that light the way are blinding.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would like to say to you, but I don't know how. I said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And after all, you're my wonderwall. I said maybe you're gonna be the one that saves me. And after all,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뭐 입고 나와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네, 반팔과 긴팔, 또 예. 외투까지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답입니다. 낮에는 뭐 영상이었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었다가 비 그러게 내렸다가 말이에요. 어딘 네. 또 눈 오고 그죠? 네.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여쭤볼게요. 뭐 국민의힘 혁신위가 뭐 사실상 지난주였지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네. 종료했는데 한 2주 남기고 좀 빨리 끝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당을 바꾸겠다면서 이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출발했던 혁신위원회가 오늘 네. 오후에 당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전달하고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혁신안에는 지도부, 중진, 또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 이른바 윤핵관의 네. 이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요구하는 안건, 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건의하는 안건 등이 담겼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본래 계획했던 활동 종료일이 24일인데요. 개점 휴업하다가 조기 폐업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무 성과 없이 조기 해산하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주장하는 주류 용태론을 두고 당내 주류 의원들, 특히 당 지도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인데요. 네네. 당내 잡음이 막 끊이질 않으니까 결국 지난 6일에 임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갈등 확산을 봉합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예. 지난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서 조기 해산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말이 많았잖아요. 뭐 당내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김기현 당대표 등 지도부가 이번 사태 책임지고 뭐 사퇴해야 된다. 네. 또 조금 전에 초선 의원들은 일부 그런 내부 총질을 좀 그만해라 또 맞서고 네. 있고요. 어쨌든 네, 맞습니다.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어떤 사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예. 이게 결국에는 지도부가 혁신위의 활동에 좀 강력 반발하면서 동력을 잃게 만든 장본인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서울에서 단 6곳만 우세하다 이런 이런 비관적인 내부 판세 분석까지 유출이 되면서 네. 지도부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당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한 거다. 뭐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를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동요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심지어 이준석 전 대표는 6곳도 많다, 4곳 정도다, 아, 이 정도 네. 비관론까지 내놓던데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 5선의 서병수 의원, 또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3선 하태경 의원까지 해서 이 당 일각에선 김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은 이 혁신위는 김 대표의 시간 벌기용 꼼수였다. 이 혁신위와 당원, 국민 모두 이런 꼼수에 속았다. 그러면서 쇄신 대상 1순위 김 대표는 불출마로도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깊은 얘기도 저희 이어지는 2부에서 배현진 의원하고 또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고요. 네. 관련된 내용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도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네, 예. 일단 오늘 최고위 회의석상에서 입을 열기는 했습니다. 네네. 일단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사직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네.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내려놓겠다는 건지는 안 나왔나 보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혁신안에 대해서도 일부 평을 내놨는데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네.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면서 총선 기획단이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 그 이상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해서 진행 중이다. 조만간 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예. 이런 기구에서 질서 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류 희생을 하라라는 혁신안의 보고를 받았고 눈높이에 맞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관련된 내용은 향후에 있을 국민의힘의 공관위에서 네. 아주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절반 50% 정도는 이제 기다려 보겠다. 네. 절반은 뭐 이룬 것 같다라는 절반의 성공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관위 출범이 뭐 예상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게 중요한 국회 일정이 하나 있기 예. 때문입니다. 이게 오는 28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지금 28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아,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공천에 이제 불만을 품은 이탈표가 그때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요. 예, 예. 그러면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공관위를 그 이후로 좀 늦춰야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네. 당 지도부는 이 보도에 대해서는 즉각 부인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특검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또 재표결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재표결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서 또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특검 막으려면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돼버린 그러네요. 거죠. 저기 이탈표가 있으면 안 되고 다 가급적 와서 집결해 줘야 되고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재표결의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무기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기 이름 때문에 안 뜨죠. 예, 예. 나 지금 공천 불만 있어. 나 반대할래. 나 찬성할래. 이렇게 그냥 표를 던져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탈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예정대로 하기엔 좀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 당 지도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특검법 이거 받아들여라 하면서 국민의힘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 법안 처리에 협조해라.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김여원 차사를 구명하려고 여권 전체를 사지에 몰아넣느냐는 불만, 정권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심 위반으로 국민의힘의 총선이 폭망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당시의 여론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역공으로 해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근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방탄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뭐 김 여사의 특검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총선용 특검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네. 민주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향후 이제 뭐 본회의, 임시회의 뭐 계속 할 일들이 막판 벼락치기 할 것들이 많은데 이 특검법 받아들여라. 거부권 행사한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또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또 네덜란드 순방길에 올랐네요. 어떤 내용으로 출국했습니까? 네, 이제 오늘 15일까지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이 이어질 텐데요. 네. 윤 대통령은 특히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7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ASML이라는 회사의 장비가 없이는 거의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슈퍼 을로 통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네, 출국 전 공개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이 반도체가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중심축이고 이번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도 반도체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SML 공장 시찰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인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동행합니다. 네. 뭐 요즘에 그 대기업 총수분들하고 아주 자주 물론 뭐 부산 엑스포 유치 때도 한 17개월 정도 네. 동행을 했지만 이번에도 같이 가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윤 대통령이 그 국빈 방문을 하는 거는 네덜란드하고 우리가 수교를 맺은 이후에 아마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동맹을 좀 구축하자 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런 것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110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만국평화 열렸던 네, 헤이그 특사.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방문할 예정이어서 뭐 물론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어떤 이점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 의미도 상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교 행보는 항상 우리가 갔다 오면 또 평가를 하니까 이후에 또 성적표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낙연 전 대표 낙준연대라고 네. 뭐 붙이기도 하고 뭐 낙성연대다라고 맞습니다. 약간 좀 비판하면서 붙이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신당 창단론 계속 지금 고개만 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언제 일어서서
도대체 망치- 언제 만날까? 합니까? 어? 네. 도대체 창당합니까? 언제 만날까? 네, 네, 이 이야기 네. 나오는데요. 네, 네, 신당 창당 가능성이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아주 많이 무르익고 있고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사실 그렇죠. 두 그런데 사람은 또 이제 뭐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러니까 예.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예, 뭐 예.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이제 언제 만날까 이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인터뷰가 좀 나오니까 조만간 만나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일정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런 네. 기대감들이 좀 무르익고 있는 거고요. 예, 예. 다만 그럼 이제 이 만난다고 과연 이제 신당 창당까지 순탄하게 가겠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에 사실 대해서 이제 뭐 의문인데. 두 분이 거대 양당의 전 네. 대표였고 어떻게 보면 뭐 당원의 당규, 뭐 정당의 가치도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만남 자체가 창당까지 이어질 수가 있나 과연 뭐 그런 생각이 많죠. 네, 그 이야기가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과 이 지지자들이 물리적으로 뭐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화학적 결합까지 가능하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좀 뚜렷한 행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친명계인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한 전국석에서 한석도 못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 예. 아주 비관적인 이제 좀 평가를 내놓기도 해놨고 예, 예, 예. 게다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연대하더라도 이 총선 시기에 모이는 좀 일시적인 이런 이합 집산일 뿐이다. 이게 한국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민주당 탈당해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 만났는데요. 예. 비공개 회동이 끝난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밝힌 대화 내용 보면 일단은 신당 창당 통해서 민주당을 재건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두 사람은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제3지대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네. 두 사람이 어떤 교집합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고 좀 기대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자 지구 지금 사망자가 벌써 17,000명 넘어서면서 이제는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완전한 휴전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미국 입장은 좀 사뭇 다릅니까? 좀 이렇게 이견이 있나 봐요 휴전에 네,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 멈추는 거는 하마스에 기회만 주는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하마스가 총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끝나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전쟁 종료 시점은 이스라엘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 투표를 진행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최근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여전히 건재하고 또 이 공격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또 현재의 군사작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예, 하여간 지금 가자지구 전역에서 지금 전투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고 하고 뭐 이스라엘에서는 개전 후에만 전사자가 100명 넘어섰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망자가 17,000명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소식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 두고 지금 의료단체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총파업을 하니마니 찬반 투표 진행한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의협이 오늘 오전부터 연락처를 확보한 회원 10만여 명에게 차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이제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을 한 건데요. 투표는 오늘 17일 자정에 마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결과를 곧바로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을 좀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 결과도 찬성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특히나 네. 이제 서울시 의사회가 뭐 가장 이제 최다 의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이긴 한데 예, 예. 지난 이제 10월 말 진행한 설문에서도 응답자 77%가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좀 참 물론 뭐 어떤 파업의 결의가 되면 네. 뭐 어떤 그 명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요즘에 이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네.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의료이기 때문에요. 네. 예, 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사실 의협에서도 실제로 정말 최대 다수 아주 많은 수가 이 찬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네. 과연 총파업까지 갈 수 있겠냐. 여기에 좀 의구심을 품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게 예. 이게 상황이 이제 너무 달라진 거예요. 가령 이제
2020년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이제 반대해서 의사들 파업을 했을 때 그때 좀 굉장히 의사들을 좀 지지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었던 게 예. 일단은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시기여서 의료진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죠. 이런 좀 분위기들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이제 사회적 부담도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업을 진행해도 거기에 이제 크게 좀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무래도 코로나19도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종료가 됐고요. 예. 최근에 의사 부족으로 이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이게 또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의대 증원 찬성을 좀 이런 여론이 기울어 있는 분위기에서 과연 이번에 파업에 이렇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국민들이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금 사교육 업체 때리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유명 학원들 그리고 참고서 출판사들 과장 허위 광고 이걸로 뭐 철퇴를 맞게 됐어요. 네, 예. 허위 과장 광고로 메가스터디, 뭐 디지털 대성, 이투스 교육, SM 교육, 하이컨시 등 이 대학 입시학원 5곳을 포함해서요. 총 9곳의 교육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이 됐습니다. 네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에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비공개 사항인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노출했다든지 뭐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부풀리는 식의 이 허위로 교재 집필진 경력을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합격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고요. 뭐 수강생 수를 중복 집계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학원의 성과 근거로 삼은 경우도 적발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특정 대학에 합격을 하면 구입 금액을 모두 환급해 줄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에 실제로는 뭐 자퇴하지 않고 특정 시점까지 재학해야 하고 뭐 또 교재비, 조건을 뭐 나중에 수수료 이런 다네요. 거는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환급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공정위가 이 9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8억 3천만 원을 부과했고 법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사교육 시장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또 지금 보니까 검찰에서 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이 있었던 최윤종에게 1심에서 사형을 조금 전에 구형했다는 소식도 짤막하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양방향 사고로 밀리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으로 8탄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나서 발안부터 9km 구간 막힙니다. 이후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목감나들목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되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인천 부근에서 부평까지 밀리는데요. 서인천 나들목 1차로에서 사고 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송내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 정리됐는데요. 정체는 더 늘었습니다. 노오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는 평택 방향으로 북진천 부근에서 2km 구간 사고 여파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치 관련된 코너 진행하면서도 참 헷갈립니다. 원외 시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 원외 시점 산소 같은 여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분들이 오죽했으면은 올해 사자성어로 결리망의를 꼽았습니다. 어렵네요. 정치인이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는 결국 다 죽어 공멸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차근차근 좀 따져보죠. 우선은 국민의힘 혁신위가 주류 희생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하고 활동을 끝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오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 생각으로 국민 목소리에 답해 나갔대요. 하지만 일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하지만 그 방향성과 본질적인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들으면 뭐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예. 뒤에 얘기를 들으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뒤에 얘기가 맞는 그래요? 자기 본심이죠. 네. 안 받아들이겠다가 두 번째고 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래도 나를 미워하지 마라. 나를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괜찮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마지막 문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뭘 내려놓겠다는 건지는 아무것도 안 아직 안 내려놨잖아요. 나왔는데 예. 이게 공관위에서 차근차근 질서 있게 반영을 한다 하거든요. 네. 그 질서 있는 반영이라는 뭐 선입선출입니까? 뭐가 질서 있는 건가요? 혁신안에 대해서. 그냥 좋게 얘기한 거죠. 표현이 예.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예. 이 어지럽잖아요. 네네. 그 말을 막 들으면 다 좋은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행동을 봐야 돼요. 예. 예, 말은 그렇게 다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또 좋은 말을 써줘요. 네. 그러니까 말보다도 그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 뭐 하태경 의원하고 뭐 의원분들은 이제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또 이제 초선 의원분들은 내부 총질 좀 하지 마라. 뭐 당신들이나 돌아봐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 김기현 대표일 것 같아요. 그래요? 김기현은 억울하다. 김기현 대표가 뭐 잘못했죠? 처음에 정권 준다고 했는데 결국 못 준 거? 근데 그게 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예. 본인이 내가 다 내려놓고 나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었고 네. 지금 그와 관련돼서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아주 조직적이고 정말 파워풀한 그 반대적인 행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당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분들은 왜 가만히 뒤에 숨어 있나. 김기현 대표 앞에 혼자 내려놓고는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원래 안 될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 처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됐다고 했을 때 저하고 이현주 의원하고 그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인요한 씨가 착한 사람 뭐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건 정도까지는 알지만 네. 과연 그분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뭘 준다고 했으나 과연 되겠느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이게 공천이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의원들인데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뭐 그냥 무조건 내놓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만 보면 이게 무슨 조화인지 알 수가 없고 이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이 모든 시작이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난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예. 그다음에 실제로는 이 모든 혼란이 일어난 이유가요. 출마를 다 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인사들도 출마하고 싶고 비서들. 대통령실 비서들요. 네. 용핵관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검핵관, 검찰 쪽의 인맥들도 출마하고 싶고 어딘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좀 안전한 데 나가서 되고 싶겠죠. 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그런데 하필 대통령께서는 이 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영남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셨잖아요. 또 네. 그래서 경선에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은 그 세력들한테 빚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에 또 문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높으면 수도권에 나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두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서로 교통정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수도권이 어렵다 보니까 전부 영남 지역으로 몰리는데 영남에는 그 빚이 대통령의 처음부터 빚이 있었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있고 네. 그런데 이 용핵관, 검핵관들은 사실 거기를 막 가려고 하고
여기서 부딪히는 건데 이게 혁신을 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쳐낸다고 해도 그럼 용해관 검해관이 그 자리에 오면 그게 혁신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동의가 안 되니까 사실은 지역에 가도 이게 별로 으쌰으쌰 하면서 야 우리 뭔가 새로운 길로 가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혁신위원회도 힘을 못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사실은 지역에 토고 이렇게 지역에 기반이 깊다 보니까 예. 안 비키고 아 나를 쫓아내?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자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반이 없어지는 건 다리가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신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1라운드는 그 기존 국힘 세력이 이긴 상태죠. 예. 예, 버티는 걸 성공한 거예요. 음. 뭐 또 더 다음에 저는 또 한 번 더 싸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네네. 그러나 이제 문제를 또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혁신이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해관 검해관들이 내려온다는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이게 국민들이 별로 동조가 안 되는 이유가 네. 자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공동 책임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용해관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모시던 사람 대통령이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낯으로 내려와서 밀고 들어오겠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힘이 안 작동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검핵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는 게 보수 진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또 검찰들이 더 들어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힘을 못 봐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정치는요 모든 힘의 근원은요 국민들의 지지예요. 네. 이게 국민들의 지지만 받으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국민들의 지지가 모자라는데 이 안에서 이 파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가 파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게 이거 계속 가면요 다 그냥 공멸합니다. 공멸.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서로 지금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지금 겉으로만 봉합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본인이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은 영남에 있는 그 원래 기본 기득권적인 세력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이 현실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큰 소리 대통령은- 친다는 얘기죠. 대통령은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욕심이 많다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네네. 그런데 영남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야 우리가 해줬더니 인제 와서 우리를 또 몰아내려고 하고 토사구팽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정말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 안 돼도 꾹꾹 참고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뿌리를 흔들려고 당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 이제 일종의 신뢰나 믿음 같은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 깨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이현주 의원이 조금 이따 두 번째 또 전쟁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이 상황에서 이제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검핵관들이랑 그 용산에서 지금 딴 데 가려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존 세력이 뜨는 거지. 기본 세력이 없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정말 붕 떠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제 3파전이 정말 볼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분들이 결리망이 그러면 잘 꼽으셨네요. 올해 네. 사자성어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다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내년 총선 서울 지역 49석 중 우세 6석에 불과하던 내부 보고서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 사퇴 촉구 얘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김 대표께서 거취를 정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1라운드 승한 기세로 그냥 쭉 가야 되나요? 아니 본인은 이제 안 물러나실 거라고 예. 저는 봐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라는 거는 뭐 그 전부터 계속 얘기들이 있었고 예. 사실은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 꼬였냐면 당대표 될 애초에 때부터. 당대표가 될 때 지지율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 무리를 해서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을 지금 와서 대통령도 내려오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끼기도 그렇고 정당법 위반이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거를 지휘해서 이기라고 합니까? 네, 네, 애초에 네. 그런 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다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그럼 그분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아니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뚜렷해? 그러면 이
내가 그 선거를 이끌어서 그 보궐선거를 지기도 했지만 그 공천 내가 한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 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궐선거 지고 나서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네. 대통령이 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 뭡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높게 하는 어떤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끊어서 당이 독립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고 이러면 되게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시던가 아니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당은 당대로 선거를 치르고 분리시켜줘야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대통령 어떤 그거에 당이 그 끌려다니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어떤 가치나 이런 노선은 비슷하게 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특검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이 국민적 여론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당은 여론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말 정도로는 모자라는 건가요? 그거는 그건 뭐 뭐 옛날부터 그냥 하는 그동안에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실이 것처럼 아니니까. 이제 행동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효과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노 변호사님 그 이준석 전 대표가요 오늘 또 인터뷰에서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27일에 탈당하겠다라고 재확인을 했고 또 천하용인 거의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실제 탈당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건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 그게 되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신당을 만들기로 딱 결심을 했으면요. 27일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본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본인의 가치에 맞는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네네. 이렇게 가면 27일 탈당하겠다? 그 얘기는 자꾸 뭡니까? 내가 탈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뭔가 당근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뭐 네네. 선대위원장 자리도 왔지만 난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근데 네. 사실 그렇게 주겠다고 한 거는 그냥 아마 그냥 하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예.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그런 정도의 정권을 주지 못하니까 그 정권의 미련을 조금 보이는 모습처럼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거나 이준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꿈꿔보고 싶었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좋아 보이느냐. 첫 번째 그게 좀 저는 의심스럽고 이렇게 자꾸 시간 보고 간 보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좋지 않고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연합을 하려고는 하겠죠. 하지만 실제 그것이 제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분들이 가치가 공유하는 가치가 사실은 맞지가 않고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하고 나가가지고 한번 국민의당에서 한번 해봤었잖아요. 네. 그때 그 바른정당에서. 근데 그랬을 때 초창기 때는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되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다시 합당하고 뭐하고 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아예 같은 보수였고 같은 당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결과적으로는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이낙연 대표라든가 이합지삼처럼 여러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만 불린다고 과연 그게 해결이 될까? 저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아예 백기투항하듯이 해가지고 뭔가 좀 명분 있게 샥 모셔가길 원하는 건지 오히려 지금 그런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현주 의원님께서는 토크쇼도 같이 다니시고 하시니까 조금 더 의중을 알까 싶습니다. 그 질문하고요. 방금 드렸던 질문하고 이전 대표하고 이전 대표 두 이전 대표분이 이전 대표 그 이제 뭐 이름 붙이기 좀 나름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낙석연대라고도 하고 뭐 낙준 뭐 준낙 하는데 이분들이 교집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주춤해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을 찾아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응원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제3의 길을 계속 외쳐왔던 사람으로서 그 제가 가고자 하는 그 제3의 길과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같은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우선은 이제 이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든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이건 다 열어놓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기를 가지고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처음에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삶이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네. 어떤 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양당에서 보여주지 못한 면들 좀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들 좀 더 진실된 모습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저는 3당이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또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말은 난무하고 하지만 그냥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일이 뿐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우리 어떤 뭐든지 간에 새롭게 어떤 당을 시작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번에 제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실패라는 것은 무슨 뭐 초라하다 아니면 규모가 크다 그런 걸 떠나서요. 네. 명분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진지하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 변호사님 그 이낙연 전 대표랑 이상민 의원하고 만났어요. 이상민 의원이 이 전 대표가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이상민 의원이 너무 빨리 나왔나요, 당을? 지금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약간 밀당하는 분위기는 했거든요. 저희 여기 출연했을 때. 아니 그리고 김기현 대표 왜 나 안 부르냐고 그러잖아요. 예예예. 인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예. 연손 안 내밀 거라고 봐요. 김기현 대표가 그래요? 덥석 내밀어봤자 네네. 그분이 어디로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움직이기엔 덩치가 너무 커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분을 그냥 모셔다가 백의종군으로 딱 상징처럼 마스코트처럼 놔둘 수는 없어요.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미리 모셔갈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좀 딜해가지고 멋있게 딱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시간 좀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제 취하는 게 원래 정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홧김에 먼저 나가버리신 거 아닌가 이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모습이 사실은 좀 상당히 초라하게 변했어요. 이분이 원했던 거는 뭐 국회의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뭐 그분이 뭐 당선이 돼야지 국회의장도 되는 거고 또 여당 야당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엄청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신다고 하면 뭘로 가시겠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사실은 없는 셈이 돼버렸고요. 네네. 아니면 아예 무소속으로 그냥 그 지역구에서 그동안 쌓아놓은 공적을 가지고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동네는 민주당 세가 조금 강한 곳이어서 그렇게 지금 이상민 의원이 먹던 우물물을 버리고 침 뱉고 나갔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는 네. 거기에 그렇게 쉽게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일부는 쫓아나갈 수도 있겠죠. 뭐 그동안 많이 활동했던 분들은.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나 뭐 이재명 대표나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게 이제 또 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이상민 의원은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읍수하고 나를 좀 봐주세요. 나랑 같이 손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새밖에 안 돼요. 이제 예. 제가 어떤 방송에서 네. 같이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뭐 여러 가지 심정은 이해가 가나. 이상민 의원께요? 네. 예. 그 탈당을 성급했다 결행하시는 이거죠. 거는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뭘 하겠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질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리고 양당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혼란스러워요. 네네. 그래서 내부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어떠한 그 전략적 구도를 짤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은요. 네네. 그다음에 신당의 문제도 이 신당 자체가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뭔가 분분한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좀 걱정하는 의미에서 조금 신중하게 결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민주당 얘기하니까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비명계 의원 모임인 그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 어제 토크쇼 개최했는데 뭐 상당히 많은 분들 왔다고 하고. 근데 여기서도 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알려진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들 이 용어 쓰지 마세요. 언론이고 뭐고 저 이거 그 쓰지 얘기- 못하게 합니다. 이거 왜 쓰지 말라는 저 거예요? 그 얘기 여러 번 제가 네. 말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어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내용은 혹은 뭐 그 의미는 좋죠. 개혁이라고 하는 걸 네.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개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는 순간 희화화가 되고 실제 본질이 많이 좀 폄훼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극 지지층, 강성 지지층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고 개딸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게다가 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 여성 명사, 그러니까 여성을 뜻하는 말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전체를 다 대변하는 느낌으로는 사실 이제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편협하고 그다음에 좀 이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버려서 네네. 저는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동안 그런 주장해 왔는데 마침 그 제명인의 그걸 만들었던 그분이 청원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 의원님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어감 때문일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수박이라는 용어는요? 그것도 쓰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사람을 굉장히 사실은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비판을 넘어서 조롱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반 국민들을 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똑똑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할 생각이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어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다. 지금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게 어떤 한 진영에 매몰돼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약간 어떤 정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어떤 누구 편이냐를 떠나가지고 네.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의로운 길을 추구하고 고민하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 말 그대로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도 저는 이제 정치인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런 시민으로서 네. 성장하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요새 뭐 서울에 보면 영화도 굉장히 유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투쟁을 해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취해내기는 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고 결국에는 시민민주주의가 성숙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한 나머지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지지자를 가진 정치인들도 그 팬덤 이용만 하지 말고 네. 그 팬덤을 통해서 이분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도록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민주당 얘기를 다른 걸 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 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뭐 반도체 동맹 등 해서 현안 때문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이 동행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의미 있는 행보다. 반대로 대기업 총수를 너무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두 분의 의견 짧게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후자입니다. 부자요. 이 의원님. 너무 짧으네. 아니 그런데 전 다른 나라를 가서 네. 기업인들이 같이 가서 만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평소에 쉽게 한꺼번에 만나지 못하는 그쪽 그 국가의 관료들이나 고위 관료 그다음에 기업인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라고 안 해도 막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냐 하면 이번에 그 떡볶이 먹방 있잖아요. 그런 거는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 예.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도 별 효과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빈 방문할 때 같이 가는 건 전 좀 성격이 다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그 재난 방송 주간사다 보니까 재난 속보 고지를 해야 돼서 조금 빨리 마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치적 원의 시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4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동절기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가금농장에서는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축사 출입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할 경우 즉시 가축 방역기관 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 본 순간 운명이라고만 딱 느꼈어. 한편의 영화 주인공 같던 난 이젠 없어. 아름다웠던 순간 눈이 부시던 조명들 영원할 것 같던 수많았던 NG 속 행복했던 시간 너와 나의 영화는 끝났고 관객은 하나 둘 퇴장하고 너와 나의 크레딧만 남았어. 위로 저 위로 혹시나 하는 맘에 텅 빈 객석에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비좁은 한 평짜리 컨테이너 방. 현재 소리내 5식구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큰 화재로 집의 절반이 넘게 타버린 소리내. 불길에 내려앉은 지붕과 휑하게 뚫린 벽. 하루빨리 공사가 필요하지만 소리내 사정은 어렵기만 한데요. 비정형 치매를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아빠와 소통이 서투른 베트남인 엄마, 이번 화재로 화상을 입은 동생까지. 보금자리마저 사라진 추운 겨울, 모든 게 불안한 소리 가족은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소리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밖에 강원 북부 산지는 호우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동시에 발효 중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강원 산지 그리고 태백시에도 대설주의보가 동시 발효 중인데요. 이렇게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또 강원 산지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전국의 그 밖으로도 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나 눈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남부 일부는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하겠고요. 해상 물결도 내일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해안 지역 대부분 강풍특보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 내일까지 대부분 5에서 40, 강원 영동과 경상권 2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 눈으로 경기 북동부가 1cm 내외, 그밖에 경북 북동 산지나 강원 내륙과 동해안은 1에서 7, 강원 산지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5도 등 전국이 1도에서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고 평년보다는 5, 6도 높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일요일은 전국에 강한 한파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는 1년 전보다 6.3% 감소했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비중은 46.4%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혼부부의 과반이 수도권의 신혼살림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미 수상한 가수 다니엘 시저의 Let Me Go입니다. I'm trying to breathe. Why won't you let me? I'm trying to leave. Please just forget me. Hand on the sleeve. Our sun is setting. Can hardly believe this got so messy. Ain't gonna sleep tonight. My dreams exhaust me. I'll be awake till the light. It's about that time that I break away before the time is by. Baby, won't you let me go? Baby, won't you let me go? I'm not afraid of manipulation. You're stuck in your ways. I've run out of patience. You're lying.
오늘은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날입니다. 예산안 처리 또 각종 민생 법안들 연말 국회 앞에 놓인 과제가 잔뜩인데 또 벼락치기를 해야 합니까? 정리는 잘 돼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 원내 현역 의원 평가 1위를 차지한 배현진 의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방송 선배 앞에서 방송하려니까 좀 긴장되네요. 네. 연말에 그 송년 모임 많으시죠? 엄청 많습니다. 예. 뭐 지역에서 네. 각 단체들이 하시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뭐 67개씩은 다니는 편입니다. 아유, 그래서 그런지 좀 예. 감기 기운이 있으시네요. 예, 제가 요새 유행에 또 민감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랑 또 KBS도 오랜만이신가요? 보이는 라디오는 또 라디오는요. 네. 예전에 그 MBC에서 박명수 씨와 2시에 데이트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고요. 그러세요? 예, 제가 뭐 방송도 그다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일단 KBS는 선거 방송 때 저희 정강정책 연설하러 온 이후로 처음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당무감사 1위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지역구도 잘 챙기고 여의도 정치 의정 활동도 잘하시고 어쨌든 2020년 당무감사 때도 초선 의원 1위 하셨고 쉽게 말하면 정규 1등 2번 하셨는데 학창 시절도 정규 1등 많이 하셨어요? 1등 비결이 뭐예요? 학창 시절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해보긴 했습니다. 네. 당무감사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중앙 국회에서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을 잘 했는지 네. 그리고 지역에 약속한 지역 현안들을 두루 살피고 가장 중요한 당협 그 조직 네. 예, 당협 조직 관리를 잘 했는지를 아마 다방면으로 평가하는 그런 건데요. 네. 저도 어느 부분에 큰 점수를 주셨는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돌이켜 보면 제가 저희 지역의 뭐 기초광역 의원님들 비롯해서 예. 저희 의원실의 직원들까지 정말 일하느라고 병이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의미 있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당무감사 1위 비결이 당협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들 뭐 지역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의 지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올해도 김장하셨어요? 많이 했죠. 그럼 모든 의원들이 이 시기가 되면 각 지역의 이제 봉사단체들에서 하는 김장 행사에 가서 직접 많이 거들어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 의원도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정치인 배현진은 몇 점 주실래요? 뭐 정치인 배현진이라기보다요. 송파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한 95점. 나머지 5점은 아직 내년 의정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몇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100점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0년 제가 선거에 그 출마했을 당시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거의 대부분 달성했고 그 당시 약속하지 않았던 지역 정책이나 이외 뭐 정책들에 관해서도 초과 달성하고 있고 이미 그것들은 주민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반응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점수가 90점이 넘지 않는다 평가하는 의원이 다시 지역의 주민들께 나를 뽑아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예. 열심히 했고 역시 그 정규 1등다운 그 평가셨습니다. 5점은 남겨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 또 연금계엄 특위 여기에 소속돼 계신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최근에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문화재청에서 감사패도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그 국가유산 기본법 대표 발의에 대한 감사 의미가 컸다고 하는데 이 법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문화재청에서는 올해 3개의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끄러운 군함도 논란이나 그 일본 산업시설 그 근대 산업시설에 관한 논쟁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국제적으로 해석해주고 이제 그 잘 조절을 해주는 그 센터를 세종시에 개소를 하도록 제가 도운 바에 대해서 감사패를 하나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선 왕실 의궤를 일제 때
일본으로 불법 밀반출이 됐었는데요. 예. 이것을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환지 본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올해 완료하고 현지 이제 박물관을 개관하는 것까지 완료를 해서 네. 감사패를 하나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감사패를 받은 건데요. 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다 역사책 보고 자란 분들은 문화재라는 그 명칭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한자로 보면 제자가 우리가 재화할 때 제자거든요. 예, 지금 유네스코에서 전혀 쓰지 않는 60년 넘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일본의 유산관리, 낡은 유산관리 시스템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건데요. 네네. 심지어 일본조차도 지금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자연유산 등 여러 가지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 유네스코 우리 유산관리의 기준에 맞춰서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유산관리 100년 대계를 새로 쓰는 그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이제 새로이 바꾸는 조직법을 하나 했고 네네. 나머지 12개의 모법 안에 규정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12개의 세트 법안을 만들어서 네. 지금 12개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본회의에서. 예. 그리고 내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제 일본의 어떤 그림자를 지운 대한민국만의 세계 기준에 맞는 그런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문화유산을 일본식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 세계 기준에 맞게 그렇게 좀 정리를 체계화하자 뭐 이런 식의 법안들을 바꾸고 보니 패키지 법안으로 바꿔야 될 게 한 10몇 가지가 됐다는 보였나 예, 보네요. 아주 예. 1년 넘게 저희 진짜 알아가면서 만든 법안이고요. 네, 네. 굉장히 보람되는 것은 저희가 만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대한민국의 모든 유무형 유산 비롯한 자연유산이 관리될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관련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던데 이게 지난주에 금요일에 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천만 원을 안 넘으면 부담금 안 내도 되는 개념이던데 이걸로 인해서 기대 효과는 뭐예요? 일단 오래된 집에 예. 그냥 사셨어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분이 그냥 살고 계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 집이 재건축이 돼서 초과 이윤이 생겼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뭐 이를테면 1억이 넘는 과도한 부분을 빨리 내라라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재건축 조합 당사자들이 굉장한 압박을 느끼셨거든요. 아니면 재건축에 후에 집에 입주 못하고 내가 나가야 되냐 이런 민원까지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제가 저희 지역에 잠실 주공 5단지라는 유명한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뭐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패밀리, 우성 4차 뭐 등등 3, 4차 등등 이제 70년대, 80년대에 건축된 그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것은 이 재건축 초과 이윤에 대한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에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을 시켰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주택 시장을 폭등을 완화시키고 안정시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예. 주택 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제가 낸 법안들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주공 아파트 같은 거 예를 들면 거기에 터를 잡고 오래 살았는데 내가 이걸 뭐 투자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그거를 네. 너무 많이 환수해 가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다. 오히려 이거는 없애야 한다라는 네. 의견도 많으신 걸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요. 산전 그리고 산후. 예. 이 산전 산후 우울증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 이것도 대표 발의하셨고 국회 예. 문턱을 좀 넘었는데 이 법안을 내가 확대해야겠다라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예,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했지만 네. 저희 의원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지금 한창 결혼하거나 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예비 엄마 아빠와 지금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제가 들어봤을 때 산전 아이를 낳기 전 그리고
난 후에 부부 모두가 공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문 기관에 실제 의뢰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맞느냐 아니면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너무 확대해서 보는 것이냐 했더니 예. 우리가 지금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이거든요. 예, 예, 예. 일이 안 되는데 산후조리 실태 결과를 2021년 기준으로 출산 후에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그중에 52.6%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엄마만 힘드냐? 오, 아빠도 힘들고 네네네. 아이 돌봐주러 온 조부모님들도 다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 네.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사회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와 그 가정에 대한 배려,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문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산전 산후 우울증 지원에 관한 법안을 냈고요. 그 후속 조치로 제가 2023년 올해죠. 네. 7월에 그 이제 서울 강북에 조그맣게 있던 난임센터가 네. 있었는데요. 예. 이 기능을 확대해서 저희 강남권의 송파에도 난임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뭐 미혼의 여성이든 이제 결혼한 부부든 간에 네. 난임에 관한 어떤 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우울감을 겪을 때 와서 상담을 하고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센터인데요. 예, 예. 여기에 덧붙여서 산전산후 우울증에 관한 가족 상담도 같이 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그맣게 시작한 부분이지만 광역단체와 그리고 국가 정부에서 좀 더 호응을 해줬나 보네요. 확대해서 예. 많이 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통계청도 그렇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신혼부부가 103만 쌍으로 최저다. 100만 네. 쌍 간신히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내 집 마련 어렵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를 낳기 전부터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M4 부부도 좀 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지역구가 지금 서울 송파을이시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지금 박지현 네, 전 네. 비대위원장이 도전장을 걸었습니다. 송파는 지금 강남 벨트라고 할까 그 중에서도 민주당 좀 세가 좀 있건 곳인데 이번에도 혹시 의원님께서 같은 곳으로 나오시는지 물론 95점 평가하셨으니까 그럴 것 같지만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든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이신지요?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네. 현장에 다녀보면 느낌 있잖아요. 뭐 주민들의 느낌이라기보다요. 우리 지금 김용준 앵커께서도 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제가 우리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네.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했을 그 직후에 저희 송파을은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그 공천 파동의 지역으로서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이 연달아 2번 민주당 의원이 하셨고요. 예.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지역 당원들과 주민들이 각고의 그 노력으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진짜 천우신조로 제가 현역 의원이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한시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성과들을 공약 달성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당내에서 당 밖에서의 여러 평가들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네. 제가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 선거에 저는 회사에서 평가를 받아봤던 사원으로서 일해봤던 사람이다. 예. 그럼 저한테 지금 못 믿어오시겠더라도 기회를 주시고 회사에서 인사고과 하듯이 지금까지는 MBC라는 회사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제가 인사고과를 받았지만 예. 4년을 지켜보시고 4년 뒤에 인사고과를 해달라.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1등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인사고과 잘 주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상대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정당에서 또 도전하시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시겠지만요. 존중하고요. 예. 저는 제 길을 열심히 성실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당 현안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혁신위가 오늘 최고위에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했습니다만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혁신위는 자평을 또 했고요. 나머지 50%는 당에 맡겼습니다. 지도부는 지금 혁신위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만약에 혁신이 필요하다면 어떤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혁신위의 6개 안은 예. 저도 다 봤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현실 정치에 발 담그고 있는 이제 현역 의원으로서 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아직 현실 정치를 우리 혁신위 위원들께서 다 외부 인사가 거의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때문에 과감하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혁신이 안을 이제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그 다음 공관위와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이제 믿고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인요한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평가할 얘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 과감하지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안 중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딱 6번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아마도 혹시 네네. 지도부의 희생, 중진의 험지 출마, 퇴진, 다 좋은 말씀이지요. 예. 이게 특별히 이번에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매번 선거 때마다 서동요 노래하듯이 늘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대단한 신선한 혁신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험지 출마, 중진의 헌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치인 스스로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유권자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안들을 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분들한테 맡겨야지 더 이상을 강요할 수 있는 지금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오시기 전에 저희 방송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SNS에도 글을 또 올려주셨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부에서는 그래도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일부 비판도 있고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서병수, 하태경 의원 등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집중 포화를 퍼붓고 계신 모양새인데 김기현 대표 오늘 그랬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서도 그게 뭔지는 아직 밝히진 않으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는 오늘 SNS에 김기현 리더십 이제 등 돌려 달아날 시간도 없다. 두려워 말고 움직이시라. 무덤가의 평화에서 벗어나시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가 누구를 내치란 말인가요? 전 내치라고 누구를 지목한 바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셨으나 저는 다소 3인칭으로 얘기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본인은 거기 관여되지 않은 것 같이. 그러니까 무엇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글에도 썼지만요. 서울 수도권과 그리고 우리 영남의 선거 양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하나가 방식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지만 전략이 투 트랙으로 따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선거는 이제 121일 오늘로요. 이제 120일을 넉 달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은 굉장히 생사의 기로가 지금 턱 밑까지 받친 상황이에요. 김기현 대표님과 우리 전략을 짜는 지도부에서 조금만 기다려. 잠시 이제 전략을 줄게라고 자꾸 이 뒤로 이제 미루시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도부 자체가 떼밀려서 좌초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감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괜찮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재고 말고 할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과감하게 지금 당원 단계에 따라서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공관위를 지금 약속하신 대로 언제 띄우겠다라는 명확한 안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앞으로 선거에 대한 플랜을 밝혀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카리스마 있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나를 믿고 따르라라는 말씀을 주셔야지 더 동요하지 않고 함께 가거든요. 저는 김기현 대표께 지금 모든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앞장서 나서서 나를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구적 의지를 보여주십사 지금 오늘 그 글을 쓴 거고요. 다만 사실상 무지성으로 무슨 사퇴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 몇면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과연 수도권 위기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시냐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퇴 주장 같은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두 의원분들을 어떻게 보면 콕 찍어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자성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지금 나를 따르는 모습을 나를 따르라 이런 김기현 대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 스스로에 대한 거취에 대한 결단보다는 전략을 내놔라, 플랜을 내놔라 이 말씀이신가요? 이 체제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는 지금 체제를 김기현 대표가 최대한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혁신이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피할 필요가 없는 이슈들이었거든요. 대표 당 지도자로서 혁신위에 아는 그 혁신위의 조직의 취지에 맞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후에 선거 전략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 말고 어떻게 수도권은 어떻게 영남은 어떻게 앞으로 꾸려가겠다라는 리더다운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비유, 모호한 표현 말고 회피하면 모두가 그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께 많은 것을 이제 바라는 당원들의 가장 큰 목소리는 회피하지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전면에 나서서 언론에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네. 전략이 있다면 지도부 몇 분만 아실 게 아니라 그것을 당내 의원들 그리고 당 밖의 모든 당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게끔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요 얘기까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오늘 단톡방에 뭐 저 단체 대화방에 뭐 많은 글들이 올라오네. 특히 초선 의원분들. 네. 뭐 특히 내부 총질하는 것만이 혁신이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꽤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제가 우리 김앤커께 드린 말씀과 결이 같을 거예요. 네.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 당을 그 총선까지 잘 이끌어가서 그 총선을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본인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는 몇몇의 그 분들께서 모든 것을 마치 당 지도부의 전략이 없어서라고 일방적으로 그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단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모두가 단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돼야 할 것은 지도자의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십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민생과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1대 정기국회 마치고 1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돌입이고요. 해를 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뭐냐 해도 예산안입니다. 네. 본회의 20일, 28일 열리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 시한보다 20일 넘게 늦게 네. 됐고요. 올해도 상황은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일단 저희가 아는 바로는 예. 오는 20일에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네.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발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작년 그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소위원으로서 네. 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막판까지 정말 고생했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이 다수 정당이 누구이고 예산안의 처리에 향배를 쥐고 있는 그 공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책임을 뭐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민주당에게 지우게 되겠죠. 네네. 지금 정부가 건전 재정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필요한데 기묘한 곳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 진정성을 알아주고 국회에서 약속한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아직 뭐 의정활동 기간 많이 남으셨고요. 현재까지 그래도 내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건 조금 통과를 못 시켜서 좀 아쉽다 이런 법안이 있으세요? 아직 그 이제 상정이 안 된 법안들인데요. 예. 그 제가 아동 그 보호 3개 법안을 이제 상임위에 올려놨어요. 예. 제가 사는 그 지역구가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많고 그래요? 전국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법안은 내놨는데 이게 빨리빨리 이제 선입 선출의 그 저희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먼저 그 아동 범죄, 아동을 타깃으로 하는 범죄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예. 구청과 경찰과 그 같이 합의를 해서 CCTV를 곳곳에 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인데요. 뭐 전국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등 모든 곳곳 구석구석에 아이들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확대하는 것. 그리고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들이 그 뭐 어린이집 등의 이런 곳, 아동들이 있는 곳에 네. 근무를 절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 등을 제가 3가지를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법은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잘 상정되면 또 처리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또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되게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저 교수들도 연말 올해 사자성어로 결리망의를 꼽았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이었고요. 정치는 뭐고 배현진 의원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뭔지요? 저는 아시다시피 예.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아시다시피 뉴스를 하던 뉴스 앵커였습니다. 네. 제가 원래부터 정치를 꿈꿨던 정치 꿈나무도 아니었고요. 어쩌다 보니 이 현실 정치에 몸담게 됐는데 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저의 가족, 친구,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돌봐야 하는 저희 지역의 주민들, 이분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 주민들을 만나고 제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행복하세요라고 여쭤보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소용이 다 되는 날까지 저는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저희 주민들과 국민들께 행복함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분야로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겁니다. 행복함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씨 때문에 퇴근길이 더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사고 여파도 있는데요. 안산에서 사고 있었고요.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여전히 서안산에서 안산까지 3km 구간 막힙니다. 이후 동금포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오산에서 밀립니다. 기흥 동탄부터는 수원까지, 양재부터는 한남까지 정체되고 있고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창원 1터널에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치워졌는데요. 창원 분기점에서 창원 1터널까지 4km 정체고요. 부산 방향은 7원 분기점에서 하만 터널까지나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 사이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사고로 정체고요. 이후 한남대교부터는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청담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 코인 시장의 움직임,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게 잘은 몰라도 이제 얼추 취재도 좀 해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이 관심이 많이 가던데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3개월 사이에 보니까 한 3천만 원 중반쯤대에서 지금은 뭐 6천만 원 넘나들고 있더라고요. 네. 나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비전문가의 눈에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지 또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초부터로 생각하면 예. 15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이제 지금 사실 약간 빠졌어요. 오늘 가격이 약간 빠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좀 상승폭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이미 이제 많이 상승을 가파르게 한 상태에서 조금 빠진 그렇죠. 정도가 네. 최근 현황이다 말씀하셨고. 근데 이 비트코인이 내년이나 뭐 아니면 좀 더 일찍 연말께나 네.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6,500만 원 이상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네네. 저는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예. 그 정도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글로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리서치나 이런 데서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 5만 달러를 내년에 갈 거다라는 전망은 보수적인 전망에 그래요? 해당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걸 좀 뭐 부추기는 건 아니고 잘 차근차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런 급등세가 혹시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다른 가상화폐도 좀 번지고 있는 유사한 상황인가요?
12월 26일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두드러지게 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10월 한 16일, 17일 그때쯤부터 거의 지금 11주째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은 네. 그래서 12월 6일까지는 비트코인과 소수 이제 알트코인들의 좀 독주 양상이었는데 예. 12월 7일, 8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정도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정도에는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약간 불붙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기는 했으나 네네. 오늘 또 이제 하락을 한번 비트코인이 8%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글로벌 가격으로.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약간 혼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나는 분석을 하지만 약간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겠고 네.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고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유가 저도 이제 처음에 코인 투자를 할 때는 예.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다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유가 좀 명확한 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네. 뭐 이제 전환된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10월 정도부터 이제 형성이 좀 됐고요. 이게 배경에 깔려 있는 상승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된 상승 이유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거의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요거 때문에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여쭤보는 게 저도 제가 아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지금 말씀하신 현물 ETF를 조만간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이 관측들이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선물 ETF는 왜 그 선물 거래소에서 이미 거래 중이잖아요. 네.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시. 근데 현물 거래는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세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약간 주식 같은 건지 또 이게 왜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주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증권 같은 거고 증권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첫 번째 아주 직관적인 장점은 지금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유명해졌잖아요. 이제 대충 말하면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직접 거기서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거는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다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나이가 조금 있으셔도 주식 거래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ETF는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었으나 좀 잘 모르겠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이런 투자자들의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가 첫 번째로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현물 ETF는 현물을 반드시 먼저 사야 됩니다. 발행을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블랙록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있거든요. 굴리는 돈이 뭐 어마무시한데 이곳에서 사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현물 ETF 신청이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크립토라고 부르거든요. 가상자산 위주의 자산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포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블랙록도 들어가 있고요. 피델리티라고 하는 또 굉장히 그 월가의 큰 그 자산 운용사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는 이제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가 이끈 아크인베스트도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13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그 코인 하던 자산운용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월가에 좀 난다 긴다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통과 가능성이 높다 기대를 하고 있고 통과가 되면 가격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1개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혹은 크다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 블룸버그라는 그 경제지가 있잖아요. 그 거기서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명이 10월 중순에 리포트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ETF가 내년 1월 초에 승인될 확률을 90%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 뭐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다 합쳐서 13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최종 마감일이 네. 빠른 일정이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맞춰서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뭐 하여튼 저변이 확대되고 또 큰 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거대 자산 회사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럼 만약에 이 현물 ETF가 한 개 이상 승인이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일단 하나가 통과되면은요. 예. 그 통과된 포맷에 맞춰서 통과가 못 된 곳들이 다 재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다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례가 생겼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거 따라서 신청하면 이제 막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SEC가 이런 경우에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기로는 아마 1월 10일에 예. 모든 지금 신청한 ETF를 다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현 상황에서 결국 코인 시장이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오르고 네.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얼마 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고 설사 SEC가 이제 승인을 안 해줄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사들이 그냥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안 돼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포기했는데 네네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는 왜 안 돼? 하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1월에 안 돼도 이거는 통과가 시간 문제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도권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지금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제도권 내로 그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른 코인의 포맷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당연시 될 것 같고, 하지만 네. 이 제도권 금융내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게 바로 이제 코인 시장을 어떻게 그러면 규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지 않을 수는 없는데, 뭐 최근에 미국 금융당국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사건인 건가요? 일단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예. 세계 최대 거래소가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 이곳이 사실 본사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 정도로 상당히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던 그런 이제 거래소인데요. 네. 여기서 사실 이제 미국 그 법무부하고 합의를 했죠.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예. 43억 합의를 달러. 벌금 냈으니까 혐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혐의는 미국이 제재하기로 이제 했었던 그런 어떤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금융 제재라든지 뭐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자금 유통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았다던가 뭐 이란의 자금 유통을 막지 않았다던가 이런 류의 자세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제 어떤 혐의로 43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고요. 네네. 이 조치는 사실 예견됐던 거였어요. 코인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저거 언젠가 한번 맞을 것 같은데 언제일까가 시점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정도의 톤이었는데 예. 전격적으로 지난달에 이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과를 시켜주려고 해도 제가 만약에 SEC 위원장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미국 안에서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지 않아요. 예.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요 바이낸스라는 어디에 있는 소재지 불명의 거래소란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가격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바이낸스가 어쨌든 이 부분을 벌금을 내고 또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중요한데요. 네. 미국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끔 허가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의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규제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오케이 열어주는데 봤지 이 선례를. 네.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만큼 너희들도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철퇴 맞을 수 있어 이런 걸 한번 보여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제용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디파이라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블록체인 업체들이 만든 개념인 것 같아요. 코인을 거래하고 그 코인을 맡기거나 대출을 받거나 막 그런 서비스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악용을 할 수 있잖아요. 금융범죄로. 그러면 그게 금융범죄가 또 증가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말씀하신 다른 해외 정부는 이 디파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또 궁금해요. 일단 말씀하신 디파이를 여러 가지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뭐 흔한 거는 자금 세탁. 그렇죠. 그리고 뭐 마약 같은 거 대금 살 때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어떤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거래나 아니면 이렇게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이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예로 들어드렸던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파이 거래를 할 때는 전자지갑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자지갑에 이름이 안 달려 있어요. 보통 우리는 계좌에 뭐 김동환 뭐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이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 지갑인지 알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얘기할 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자지갑의 실소유주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그걸 이제 금융에서는 KYC라고 하거든요. 예. 그 자기 이제 바로 알기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기 인증을 하는 이 지갑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렇죠. 네, 이런 식의 규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실소유주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인증해야 된다 하면 네. 또 이 장점이 또 빛이 발한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거래 장점은 바로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 같은 입장에서는 예, 예, 예. 고려의 대상이 아닌 예,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뭔가 섀도우 복싱.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디파이를 하려고 하는 팀은 이 규제는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익명화를 추구하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또 찾아내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 테더 코인이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설계가 되더라고요. 1테더는 1달러 이런 식으로요. 네. 이 테더라는 게 국내 상륙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 국내 지금 시장에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테더가 국내에서 거래가 가능한지는 사실 조금 됐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이 거래상 페어라고 하는데요. 페어가 열린 거는 원화와 네. 테더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아, 그렇게요. 그 쌍이 열린 건데 마치 원달러처럼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별로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거래량도 뭐 그렇게 아주 눈에 띄게 네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도입을 했냐를 놓고서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서비스 추가 일환이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네. 요게 이제 잘 되면 더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매수세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인터내셔널 거래소에 비해서 뭐 5% 내지는 10%씩 더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김치 프리미엄을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 도입한 지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더 코인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그 프랑스의 상업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네. 여기가 또 유로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한 소식도 있는데 이 발표 의미는 뭡니까? 이게 이제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진출한 것과 예. 비슷한 결입니다. 크립토를 니네만 해먹어? 우리도 이제 좀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경 자체가 지금 예. 고금리잖아요. 예.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고금리고 고금리 상황에서는 은행, 금융사 먹거리가 없어요. 대출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뭔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이 테더라는 회사가 블랙록보다 순이익이 더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테더라는 회사가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예. 뭐 국채라든지 미국 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에셋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 에셋들에 대한 어떤 이자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테더가 가져가는 약간 방식이에요. 거기다가
뭐 여기에 뭐 규제도 없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 이제 미국에 없으니까 예. 테더도 약간 인터내셔널 느낌의 이 기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블랙록 입장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ETF 해서 자기들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 1%씩만 넣어도 그 운용 수수료가 상당히 짭짤하거든요. 이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예. 이 지금 소시에테 제네랄 네. 같은 경우도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중에 변변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유로가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하는 그 덩어리로 치면 한 3순위 정도 되거든요. 네. 세계에서. 그러니까 많이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유로 기반 만들면 사람들이 우리 거 쓰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인 것이죠. 이제 뭐 제도권에 있는 예를 들면 국내 시중 은행에서 이런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한 예. 가지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소시에테 제네랄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예. 특이한 게 유럽에서 올해 이제 통과한 법안이 있어요. 암호자산 특화 법안인데 미카라는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엄격한 가상자산 관련 이 법제를 만들어놨어요. 규제를. 네네. 근데 요 스테이블 코인 그걸 다 지킨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유럽에서 장사하기에는 쉽게 얘기하면 테더보다 쉬운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테더도 사실은 예. 요 인바운드로 안쪽으로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방안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또 해외 동향 코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내년에 네.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된다 혹은 좀 짚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일단 뭐 짧게 예.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내년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뭐 많게는 지금 막 100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100만 달러요? 네.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약간 그 과도한 약간 희망인 것 같고요. 예, 예, 예. 두 번째로는 이 블랙록이 들어오고 소시에테 제너럴이 들어온과 비슷한 맥락에서의 이 현실 세계 자산이라는 또 섹터가 생겼습니다. 네. RWA라고 해서요.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코인 업체들이 이 테더가 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 자산, 뭐 채권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로 잡고 코인을 발행하는 거예요. 코인으로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RWA라는 세계인데 이게 두 번째로 조금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뭐 챗GPT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예. 엄청 이제 한 해 동안 사실 제일 핫했던 이슈잖아요. 그랬었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 거냐면 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가령 저의 챗GPT에게 나 비트코인 얼마 있는 거 얼마에 팔아줘라고 말을 하면 얘가 팔아주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인간이 그걸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거래를 말하는데요. 인간이 야기하는 트랜잭션보다 훨씬 이 거래 수가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네트워크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어떤 코인이 혹은 이제 네트워크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거는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 제가 저 코인 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기 전에 여쭤봤어요. 좀 뭐가 좀 궁금하니 했더니 언제 탈출하면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고. 언제 탈출하면 되느냐? 요거는 제가 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내가 코인으로 우연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어. 스크린샷을 찍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예. 그날 팔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기준은 뭐냐면 제가 하루에 네. 3번 이상 요 지상파 예. 방송에 나오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가격이 막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방송에서 저를 계속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지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제 불러주면 대부분 가거든요. 네. 근데 하루에 방송 스케줄이 3번 정도 되니까 네. 저번 이제 2021년의 상승장에서 또 그 꼭지쯤에 제가 캘린더를 보니까 예. 그때 방송 출연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네. 계속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어디까지 갈까요? 막 물어보고 이럴 때는 이미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이번 주 지난주 포함해서 요즘은 이제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바빠지실 때 네. 제가 전화번호 좀 드릴 테니까 네.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때가 됐다. 인스타가 좀 요새 심심하다. 그럴 때쯤 이제 그 탈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꾸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 김동완 대표가 왜 이렇게 나오지 할 때 망설이지 마시고 탈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다. 어쨌든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끝곡으로 이무진의 신호등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인도 지금 여러분께는 무슨 불이 들어왔는지 궁금하네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